현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북한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의 주미 북한인권위원회는 15년 전에 2001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희들의 이사회는 그러니까 고위 인사들이 미 정부에서 고위 관리하던 분들도 있고 민간 기업에서 활동이 활발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 학자, 아시아 태평양 학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15년 전에 안보 이슈, 정치 안보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북한 인권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설립된 거죠. 저희들의 임무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사무총장님께서는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몰락한 다음 루마니아의 첫 한국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머무르셨는데요. 이후에는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힘쓰셨죠.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떻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게 되셨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똑같은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국인 루마니아가 거기서 그 나라에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구권과 구소련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도 자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때부터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북한이 다르구나. 연구를 할 만한 주제가 되고 그리고 또 감동적으로도 옛날에는 루마니아하고 유사점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살면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국인 루마니아도 북한처럼 엄격한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 주민분들도 억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러한 독재주의 사회들이 그러한 절대주의적인 국가들이 주민들을 통제 단합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냉전 시대라 하죠. 네. 제2차 대전 이후부터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1989년까지 그 당시에 특히 1980년대 루마니아가 상당히 억압적이고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남을 믿을 수가 없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남을 절대로 믿지 말라. 밀고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믿지 말라. 이해가 갔어요? 네. 그런 사회가. 그랬군요. 또 루마니아 대통령이었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김일성을 모델로 루마니아를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루마니아 주민들에게 가해진 감시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북한을 1971년도에 북한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 북한식 주체사상이라든가 북한식 독재자 신격화라든가 거기에 첫눈에 반한 나머지 루마니아를 비슷한 나라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우셰스쿠 시대 때 감시가 너무나 심했고 그 당시에는 김일성처럼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카레스트를 이북에서 부카레스트라 하죠. 부카레스트를 평양과 비슷한 도시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차우셰스쿠가 가장 좋아했던 게 이렇게 수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고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독재자를 숭배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너무나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웅장한 도로, 커다란 건물들,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그러한 건물들을 엄청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부터 외채를 많이 빌리고 뭐든지 수출하고 수입을 거의 차단하고 네.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벌써 사실 루마니아에서는 특히 미국의 목소리나 자유 유럽 방송과 같은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동구권 독재 국가이던 헝가리, 체코슬로벤스크, 체코슬로바키아 아니면 불가리아보다도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바깥 세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로 알기 시작되는데 네. 주민들을 억압하려면은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루마니아의 비밀 경찰이던 세쿠리타테는 아주 악명 높은 당국이었죠. 그때는 요원들이 약 14,000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주민들은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국가의 대망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루마니아 인구는 2,300만 명이나였습니다. 그 2,300만 명 중에 50만 명 정도 밀고자였습니다. 상당히 어둡고 위험하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희망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결국엔 루마니아의 독재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차우셰스크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결국에는 처형까지 당했죠. 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루마니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우셰스크도 그 전에 억압을 당했던 남들처럼 저형을 당한 남들처럼 거의 법적인 절차 없이 사형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차우셰스크를 없애지 않았다면 루마니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한 명이 최고 지도자가 몇십 년 동안 그러한 절대주의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은 최고 지도자를 없애야 반체제 혁명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각해 보니 완전히 법적인 절차 아니었지만 네. 그 상황 속에서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독재자와 그의 아내를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독재 체제가 붕괴된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사실 루마니아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게 무엇인지 또 결국에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물론 루마니아 주민들이 동양인이 아니지만은 이제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좀 알고 그러니까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머리 숙여갖고 참다가 폭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제2차 대전 직후에 구소련의 군화발에 짓밟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루마니아가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루마니아 왕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1970년대하고 1980년대는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채를 주체 사상을 설교하기 때문에 루마니아식 주체 사상을 설교하기 때문에 남을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한 도로와 커다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또한
억지로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돈을 엄청 많이 빌렸는데 네. 이제는 그 외채를 갚아야 주체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 억지로 빠른 시간 내에 갚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출하고 그리고 수입을 차단시켰습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식료품, 루마니아 곡식까지 모두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 루마니아 주민들이 이제는 먹을 식량이 없죠.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량권 제도가 생겼고 루마니아 사람들도 몇 시간씩 줄 서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식량을 그냥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전력을 아껴 쓰기 위해 정전이 잦아지자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밖에 전기가 안 나고요. 루마니아 중앙 TV 방송국도 당연히 그때는 흑백 방송이었죠. 하루에 2시간밖에 방송을 하지 않는데요. 그 2시간도 주로 독재자와 그의 아내를 위한 독주회나 음악회 그런 것만 나오죠. 감시를 계속 당하고 있고 통제를 계속 당하고 있고 그리고 억압을 계속 당하고 있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국 외채를 갚았습니다. 네. 외채를 다 갚았더니 네. 루마니아 주민들은 이제 조금 그래도 희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사람들의 생활이 절대로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차우셰스쿠가 리비아의 독재자이던 가다피하고 다른 독재자들하고 이제는 국제개발은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왜느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서구의 세계은행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죠. 네. 그냥 루마니아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 숭배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들.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이 주변에서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구소련의 와해 지점이 보이던 네. 1989년도에 루마니아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사무총장님께서는 또 이 독재 체제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북한 체제를 보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1980년대 말까지 루마니아하고 북한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루마니아에서도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정권을 유지하고 또한 제2의 권력 세습까지 이루어졌으면 아마 현재 루마니아가 북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였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면 자유민주주의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인권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절대주의인 정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으면 독재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재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북한 인권위원회가 파악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참 궁금한데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관측되고 있나요? 여러 경향들이 있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면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중 국경지대에서 통제가 많이 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2011년도까지 여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약 1년에 2,800명 정도 되었는데요. 네.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약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50%로. 그러니까 1년에 1,500명 정도 아니면 1,5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더 낮은 탈북자 수를 봤었고요. 그리고 또한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도 또 북중 국경지대 가까이 있던 그러한 구금 시설들을 닫아버렸고 네. 이제는 내륙에 있는 그러한 정치범 관리소들을 확장시켰고, 그러니까 14호 관리소라든가 아니면 25호 관리소라든가 많이 확장됐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 여러분의 알 권리와 또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권 유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 북한 주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보장받고 계신가요? 절대로 보장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북한은 네, 인권 가입국으로서 UN 인권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헌법도 잘 모릅니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종교의 자유라든가 결사의 자유라든가 모두 다 있거든요. 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죠. 이게 알 권리, 정보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북한 주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외부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부 사회가 도대체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한국 주민들도 바꿔놓을 수도 없고 미국인들도 바꿔놓을 수는 없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USB를 통해서, 네. 여러 수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권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인권이 무엇인가, 인권 기준이 무엇인가, 이 인류의 한 주민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무엇인가, 또한 북한 주민으로서 북한 헌법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인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특히 북한의 비공식적 시장화에 의해 이제는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북한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가장 고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특히 번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그러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북한 고위층, 북한 고위 간부들, 특히 북한 김씨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의 방향으로 계속 정보를 전달해 주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가 있고, 그만큼 조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북한 주민 여러분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도 각성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실을 통해 각성된 이 북한 주민 여러분이 과연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진실을 통해 각성이 된다면은 아주 긍정적인 첫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억압적인 사회에서 살게 되면은 너무나 심한 통제, 처벌, 감시 때문에 네. 사회 통합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사회 통합 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의식이 생기면 이제는 사회 통합 용도도 좀 높아지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이 가해자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인권 유린이라는 게 사실 심각한 범죄라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인권 유린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법도 많이 생겼고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네. 1년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요인을 조사하여 그러한 너무나 심각한 인권 요인이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요인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해서 이제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그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로 좀 노력하게 되면 혹시 그러한 고위 인사들도 그러한 고위 간부들도 나중에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한 너무나 억압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그런 일이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또 정보 자유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들의 역할은 일단 북한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행하고 네. 그러한 보고서와 그러한 내용을 미 의회라든가 UN 기관이라든가 여러 세계 정부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발간된 그러한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국 국제사회가 볼 수 있죠. 국제 언론, 국제 여론, 여러 정부들이 UN 기관들이 볼 수 있죠. 사실 북한 주민들까지 그러한 연구 조사 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시켜서 요약시켜서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작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계획도 있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으로서 사실 한국 주민 여러분들도 소홀히 하는 이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십니다. 사무총장님에게는 그렇다면 북한 인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를 개선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남북한 주민들의 운명이 통일입니다. 네. 남북한을 통일시키려면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바꿔놔야 되는데요. 인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루마니아에서 살면서 젊은 시절에 나이가 젊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겁이 나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 체제를 바꿔놓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에 동원돼가지고 유혈적 혁명 때 다들 거기에 있었지만은 그때 좀 겁이 나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그랬는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이 맺혔다고 그랬죠. 한국에서 한이 맺혔다고 그랬죠. 네. 그 당시에 차우셰스쿠 정권 시대 때 한이 맺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 많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진 않을 것입니다.